네, 이제 4주차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에 그 체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곳에 정체되다 보면은 별 수 없이 물이 섞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해양 같은 경우는 뭐 성층화라는 게 있습니다. 해양뿐만 아니라 물론 호수나 이런 곳에도 성층화라는 게 있는데, 이 성층화가 뭐냐? 쉽게 말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책에도 그림 3-4를 보면 성층이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이 약간 잘못 찍고요, 제가. 이 그림이 아니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여기가 바다고, 바다고,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에서는 당연하게 염분도가 0이겠죠. 0인데 이게 바닷물 같은 게 염분도가 보통 한 35다 정도 되는데 섞이기 때문에 염분도가 점점 바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질 거예요. 1, 7, 13, 19, 25. 근데 당수는 염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 가볍습니다. 바닷물은 염분도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무겁습니다. 어찌 될까요? 물이 흘러 나오면은 끝내는 이렇게 당수는 가볍고 섞이긴 섞이지만 가볍고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끝내는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밀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표층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높아지고 표층으로 갈수록 밀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이게 물이 위에 있는 가벼운 물, 밑에는 무거운 물 있으면 이것은 잘 섞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층이져 버립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데 이때의 담수의 양 혹은 밀물, 썰물의 어떤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이렇게 오면서 다 섞여버려요. 이렇게 섞여버려서 염분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물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표층에서의 염분이나 저층에서의 염분이나 똑같다. 그 말은 뭐냐? 표층이나 저층이나 밀도가 같다. 그 말은 뭐냐? 이쪽은 밀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물이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층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섞여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표층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섞이지 않으니까 표층은 계속해서 물이 햇빛을 쬐고 그러면은 수온은 높아지고 저층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이 고여 있겠죠, 그죠? 물이 고여 있어서 여기는 햇빛이 쬐니까는 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밀도가 또 낮아집니다. 그죠? 물이 뜨거워지면은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승층화가 더 심하게 됩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햇빛이 안 비치니까는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층에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많아서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고 산소 소비가 크다. 그럼 어찌 될까요? 저층은 저산소층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성층이 이루어져 있다. 위아래 물이 섞이지 않는다. 그럼 어찌 되느냐? 위의 물은 멀쩡하게 깨끗한 물인데 저층은 물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되어서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수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성층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잘 섞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 저층에서는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저산소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겨울철이 되면은 어찌 되느냐? 그 춥지도 않고 바람은 많이 불고 그럼 어찌 될까요? 바람은 많이 불고 기온은 낮고 그러면 저층이나 표층이나 기온은 비슷하고 지금 밀도 차이는 얼마 나지 않고 바람은 부니까는 막 섞여버리고 그러면 그럴 때는 층이 생기지 않고 다 혼합되어 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기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따라 다 다르다. 아무튼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서 혼합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성층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혼합지역
이것은 지난번에 이 그림 3의 1에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그림 3-1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은 강이 흘러간다. 강이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은 뭘까요? 썰물. 바닷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혼합지역은 배출구의 바다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오염물질이 혼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밀물이 되면 어떨까요?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올라간다. 그럼 끝내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그죠?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그럼 혼합지역은 어떻게 있느냐? 배출구의 강쪽 지역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바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조라는 말은 뭐냐? 썰물, 폴린, 물이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창조, 이 말은 밀물입니다. 밀물.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수면이 높아지겠죠, 그죠? 라이즈, 창조. 그러니까 창조 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혼합지역이 될까요? 당연하게 오염물질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것은 배출질보다는 더 상류 쪽으로 가게 되겠다, 그죠? 이것은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낙조, 창조 지우더라도 여러분들이 낙조, 창조 쓸 수 있겠죠. 뭐 낙조든 뭐 밀물, 썰물이든 뭐 어느 말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머릿속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화와 부영양화가 있습니다. 자, 영양화라는 말은 이게 영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영양화, 부영양화에서 글자 하나만 들어갔는데 영어상으로는 표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리치라고 하는 게 뭐냐? 부자다. 부자란 말이죠. 많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리치, 부자가 되게 하는. 그죠? 그것은 먼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많은 거. 그러니까 바다에서 많다는 말은 뭐냐? 영양 성분이 많다. 뭔가가 식물 플랑크톤이나 동물 플랑크톤, 물고기들이 자랄 수 있는 뭔가 영양분이 많다라고 하는 게 영양화입니다. 영양화. 부영양화란 말은 뭐냐? 부영양화란 말은 부하다. 영양이 과도하다 말이에요. 과도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트라픽이라고 하는 게 영양 단계입니다. 영양. 인데 유란 말은 초과다. 영양 성분이 일정 요 정도 있으면 영양화 정도가 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과하다. 그랬다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체중도 표준 체중, 그다음에 과체중, 뭐 비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다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영양화, 부영양화. 심지어는 영양화보다 더 낮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거죠. 그것은 낮을 때는 빈영양화. 빈영양화. 이것은 아까 부영양화랑 반대로 빈약하다. 영양 성분, 영양염이 빈약하다. 그럴 때는 빈영양화라고 합니다. 자, 먼저 영양화. 영양화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풍족하다. 만약에 이게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염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기물, 어떤 부분들은 끝내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폐기물이고 쓰레기고 별 필요 없는 것일 수가 있지만 해양 식물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뭐냐? 본인들이 광합성을 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옛날에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강아지 전용 어떤 음식물이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외국 영화 보면 미국의 어떤 가게에는 뭐 강아지 전용 사료를 파는구나.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아무튼 제가 그럴 때는 사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쳐있는. 그래서 어떻게 뭘 주느냐? 사람이 먹다가 못 먹는 거, 돼지 먹다가 변질된 거, 변한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못 먹지만 걔는 먹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폐기물이지만 해양 식물이 볼 때는 이런 폐기물들이 끝내는 분해되어지고 나면은 박테리아에서 분해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생태계 안에서 재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순환이 되어서 식물
플랑크톤에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영향이 된다는 말은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되고 그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더 또 번성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하수 속에 있는 이런 물질들.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하수 속에 여러분들 그냥 라면 찌꺼기, 된장국 찌꺼기 전부 다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좀 분해되면 뭐가 나오냐? 이게 지산염, 이산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제할 때 세제가 뭐죠? 세제. 바로 그 세제가 뭐냐면 제가 3학년 1학기 때 한 거죠. 그죠? 수지를 확인해 보면 인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척제 혹은 주방에서 식기를 닦을 때 쓰는 그때 세제에는 다중 인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 형태로 하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강물 바다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느냐? 농업용 비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몇천 년 전에는 여기서 농사 짓다가 또 더 좋은 곳에 가서 농사 짓다가 땅이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농사를 이렇게 지었겠지만은 지금은 어찌 되죠? 내 땅은 이렇게 없습니다. 이 땅 나는 사과만 짓는다. 나는 고추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고추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고추, 그 다음에도 고추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농작물을 키우면 어찌 될까요? 그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은 그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옛날같이 홍수가 나고 막 흙이 또 쌓이고 그러면은 영양성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어떻게 되죠? 빗물 말고는 더 이상 그 논밭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년이 지나면은 다 뽑아서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새로운 씨를 심고 그리고 또 비료도 넣어주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작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비료죠. 이 비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N과 P입니다. 질소와 인. 왜냐하면 탄소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이 되기 때문에 탄소를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농업용 비료라고 하는 것은 다 질소와 인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입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주면은 당연하게 농작물이 자라겠죠. 하지만 농작물이 자라는 기간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안 올 리가 없죠. 비가 오겠죠. 비가 오면 어찌 됩니까? 당연히 이것은 녹습니다. 녹으면 어찌 되느냐? 당연히 이것은 또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육상 생활하수나 이런 곳에서 질소, 그다음에 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지역에서 비료 형태로 있는 것들이 빗물에 녹아서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질소와 인이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영양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예를 들어준 이 세토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이렇게 홋카이도, 혼슈, 본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큐슈, 그리고 이게 시코쿠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바다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세토해라고 합니다. 세토. 당연하게 이 큰 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강이 있어서 여기에서 영양분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1951년 그 다음 매년 조사를 해서 1980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마다 그때의 그 해역에서의 1차 생산량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이라는 말은 1차 생산량입니다. 그 말은 뭐냐?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 되어질 수 있는 양. 이게 높다는 말은 뭐냐? 햇빛을 많이 흡수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되어졌다. 클로로필이 많다. 그 말은 뭐냐?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 플랑크톤도 많아질 수 있고 그 동물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나 다른 고동생물도 많이 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 그래프를 보세요. 1차 생산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응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연관 응용량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도에 따라 각 연도의 1차 생산력 어획량을 이렇게 XY 도표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료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지에서 당연하게 비료도 많이 쓰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세제도 없이 빨래를 하거나 뭐 주방용으로 씻었다면 이제는 집집마다 다 퐁퐁 다 쓰죠, 그죠? 그러니까 세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안쪽으로는 영양염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양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양화가 되다 보니까 끝내는 그것을 이용하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동물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게 되고 그것을 잡아먹는 물고기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획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획량이 일장 생명과 증가하더라.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보면은 영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은 영양염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고 개체수가 늘어나고 동물 플랑크톤 늘어나고 위험도 늘어나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어떤 지역은 어찌 되느냐? 영양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다. 영양이 과하다. 초과되어졌다. 어찌 되느냐? 그러면 어찌는 너무 많다. 과도하게 유입됐다. 그럼 당연하게 정식이 당연하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정식하기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정식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끝내는 이런 식물 플랑크톤은 무한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은 10년, 100년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고추, 일반적인 식물들은 어떻게 되죠? 단연생도 있지만은 단연생이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어찌 될까요? 저도 이런 수명은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게 식물 플랑크톤은 죽습니다. 끝내는 거죠. 죽어서 밑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깔아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겠죠, 당연하게. 썩을 때 혼자 썩을 수 있느냐? 당연하게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썩는 거죠, 그죠? 분해가 일어나면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박테리아는 산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호기성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산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산소가 고갈됩니다. 산소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고갈되면 당연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적조, 즉 식물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증식을 하게 되어서 적조가 발생하고 그것이 죽게 되면은 저층이 황폐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영양화라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그 기준값이 있는데 그 기준값은 뭐냐? 클로로필 농도가 1큐빅미터당 0.5mg 이상일 때 이것은 부영양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적정 조사 정점마다 계속 물을 떠서 적조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농도 이상 되면은 긴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적조가 발생하면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적조 구제를 쫙 할 수 있도록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연안염 같은 경우는 하수오염에서 일정 지역이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영양화를 부분이 진다고 했죠. 대량 분석이 됩니다. 바로 그게 녹조입니다. 뭐 낙동강에 어떤 우리나라 강에도 보면은 녹조가 많이 번성했다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대표적입니다. 그게 부영양화의 대표적이죠. 이 사진이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녹색 이거 녹조라다 지금 다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양염 농도가 자연적으로 매우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영양염 농도가 아주 낮아요. 아주 낮은 지역에 갑자기 뭔가가 영양분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나 스코틀랜드 같은 이런 지역은
비영양 상태. 아까 말했죠. 영양 상태가 영양화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없다.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 만약에 너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양식장 만들면 물고기 잡히겠네. 문제는 양식장이 만들어지면은 이 양식장에는 사료를 넣을 수밖에 없고 이 사료를 주면 어찌 될까요? 사료를 물고기들이 다 먹으면 되겠지만 다 안 먹고 일부는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동물이죠, 그죠? 배설을 합니다. 그 배설하는 게 어찌 될까요? 그냥 내려가면서 다 분해될 리가 없죠. 밑에 쌓이겠죠, 그죠? 그 쌓이면 무엇이 되냐? 똑같은 조정입니다. 유기물이 밑에 꽉 쌓이게 되고 또다시 그래서 여기 섞게 됩니다. 얼마나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저쪽 유럽에 있는 중간 정도의 규모랍니다. 이게 중간 정도의 규모, 연간 한 800톤 정도를 생산하는 중간 정도의 양식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영양성분, 암모니아나 질산 혹은 부유물질, 그 다음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비교한 겁니다. 비교했을 때 이 한 곳에서 나오는 양이 무려 BOD로 따지면 인구 40만 도시에서 나오는 BOD 양과 같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양의 유기물이 참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지역은 당연하게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노르웨이에서는 연해양식장을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수심 50m. 왜 50m냐?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서 물고기들이 배설을 하든 사료를 주었을 때 먹지 않고 깔아앉을 때 바로 밑에 깔아지 않고 해류를 더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50m 정도는 돼야지 넓은 지역에 퍼지겠다 해서 이렇게 수심을 갖다가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한 곳에서 하면 계속 한 지역이 엄청나게 악화되니까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겨줘라.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이라도 렌트를 해가지고 미륵도라든지 아니면 여수 이런 지역을 한번 차로 쫙 하다 보면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상당히 바다가 조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식하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웬만큼 조용하고 만 안쪽에 있구나 바다가 잔잔하네 그러면은 거기는 양식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옮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벌써 이것들은 면허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 빼가지고 이쪽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다는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또 보면 여기에도 그 산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산호 그러면은 보통 동남아나 호주 같이 아주 깨끗한 지역에 산호가 많다라고 알고 있죠. 이런 지역에도 만약에 어디냐 그렇죠 빈영양 물이 깨끗한 영양 성분이 깨끗한 지역에 많이 사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도 부유영양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뭔가가 혼탁한 물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호초 위를 덮게 됩니다. 그랬더니 산호초가 많이 손상되더라. 이게 왜 손상되느냐?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도 아시라서는 아는데 산호는 이 산호라고 하는 것은 산호는 가만히 있는 돌멩이에서 생겼지만 실제 이것은 그겁니다. 동물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하는데 이때 산소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 산호에는 아주 조그마한 조류들, 식물 주크산셀라라고 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이 조류가 쫙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산소를 이 산호가 받아들여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못 들어오도록 여기다가 부유물질들이 이렇게 덮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 조류는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산소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얘들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산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오염의 영향이 오죠. 옛날에는 분명히 산호가 쫙 퍼져 있으니 어느 순간 봤더니 산호가 이상하다. 죽어 있더라. 조류 증식,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양분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조류가 정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왜 우리 통영에서 적조 발생을 무서워하느냐? 이게 적조가 끝내는 죽으면 깔아앉겠지만 깔아앉기 전에 이 어마어마하게 과도하게 정식되어진 식물플랑크톤이 양식장을 덮치면 어찌 되느냐? 동물 그 양식 어류들의 아가미를 덮어버립니다. 물리학적으로 덮어버리면 호흡을 못해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어떤 적조생물들은 이것 자체가 독성물질을 냅니다. 이 독성물질 때문에 물고기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조류 정식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화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2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 마치겠습니다.